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지하철 타고 구걸이라도 하고 오셨어요? 예비 사돈의 얼굴에 차가운 찬물을 끼얹으며 신부 어머니 박 여사는 대놓고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 돈 줄 테니까 세탁이나 하시고 우리 딸 앞날 막지 말고 당장 꺼지세요. 지하철을 타고 온 초라한 노인인 줄로만 알았던 그 남자가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회장님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날 이후 오만했던 그녀의 집안은 단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되어 가장 처참하게 끝나는 재벌 회장님의 신사적인 복수극.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무더운 공기가 한낮의 도심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일식당 복도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죠. 방 안에서는 박말순이 화려한 보석이 박힌 손목시계를 연신 확인하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은 명품 가방을 옆자리에 소중히 내려놓으며 딸인 수진을 향해 혀를 찼습니다. 박말순이 부채질을 세게 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벌써 몇 시니? 상견례 자리에 늦는 법이 어디 있다고. 수진아, 너 정말 이 집안 괜찮은 거 맞니? 수진이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민우 씨가 아버님 금방 오신다고 했잖아. 조금만 참아봐. 그때 식당 문이 조용히 열리며 강대호가 들어왔습니다. 강대호는 약간 낡은 양복 차림에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강대호의 손에는 지하철 노선도가 그려진 종이 한 장과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대호가 굽실거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렸네요. 박말순이 코를 막으며 질색하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사돈 어른, 지금 지하철을 타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가요? 강대호가 겸연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길도 막히고 해서 지하철이 제일 빠를 것 같아 탔습니다. 노인네가 땀을 좀 흘렸네요. 박말순이 손수건으로 코를 감싸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지하철이라니요. 우리 수진이가 어떤 아이인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죠? 땀 냄새에 찌든 옷을 입고 상견례 자리에 오다니 이건 우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옆에서 지켜보던 강민우가 당황하며 아버지를 변호했습니다. 장모님, 아버지가 평소에 검소하셔서 그렇습니다.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박말순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강민우를 쏘아보았습니다. 장모님이라니 누가 자네 장모인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애비나 아들이나 가난한 티를 못 벗어서 안달인지 모르겠군. 수진이 강대호의 낡은 구두를 훑어보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민우 씨, 나 정말 실망이야. 아버님, 옷차림이 이게 뭐야? 친구들이 볼까봐 무섭다 정말. 강대호가 차분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겉모습보다는 마음이 중요한 법이죠. 우리 민우, 수진 양을 참 많이 아낍니다. 박말순이 코웃음을 치며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 식탁 위로 던졌습니다. 마음? 그놈의 마음소리 지겨워 죽겠네. 여기 돈 들어있으니 이거 가지고 가서 아들 장가 다시 보내세요. 우리 딸은 이런 구질구질한 집구석에 못 보냅니다. 강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크게 외쳤습니다.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박말순이 앞에 놓인 찻잔을 집어들더니 강대호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습니다.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거지 노인네랑 사돈 맺는 게 내 평생의 후회야. 냄새나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얼굴에 찬물이 흐르는 강대호를 보며
박말순은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진아, 가자. 여기 있다가는 우리까지 간한 냄새 배겠다. 수진은 강민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박말순을 따라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식당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바닥에 흩어진 지폐 몇 장만이 남았죠. 강대호는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맺힌 찬물을 닦아냈습니다. 강대호가 낮은 목소리로 강민우에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는 저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느냐? 강민우가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강대호는 안경을 고쳤으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강대호의 눈빛은 조금 전에 인자한 노인의 모습이 아니었죠. 강대호는 품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대호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나다. 지금 당장 박말순 일가에 대한 모든 자료를 내 책상 위에 올려라. 그리고 그 여자가 운영한다는 편집쇼 오늘부로 숨도 못 쉬게 만들어라. 강대호는 식당을 나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 있던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머리를 숙였죠. 세단은 미끄러지듯 강남대로를 빠져나갔습니다. 강대호가 차 안에서 혼잣말로 읊조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자들에게 진짜 돈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강민우는 창밖으로 수진과 나누었던 추억이 담긴 반지를 던져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지만 강민우의 가슴속은 뜨거운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죠. 박말순 일가의 화려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박말순에게는 마지막 축복이었고 강대호에게는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박말순은 자신이 방금 누구의 얼굴에 물을 뿌렸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수진과 함께 비싼 와인을 마시며 파혼을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시는 와인의 붉은 빛은 곧 그들이 흘리게 될 눈물의 색이 될 것이었습니다. 강대호의 명령 한마디에 대한그룹의 거대한 기계 장치들이 일제히 돌아가기 시작했죠. 박말순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박말순이 운영하는 강남의 대형 편집숍 앞은 평소와 다르게 살벌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들이 박말순의 비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장 안으로 들이닥쳤죠. 그들은 서류 뭉치와 컴퓨터 본체를 거칠게 박스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이 화려한 금반지를 낀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여기를 뒤지는 거냐고요. 국세청 소속의 조사관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으니 협조하시죠. 장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기세요. 박말순이 조사관의 팔을 붙잡고 흔들며 외쳤습니다. 탈세라니요. 우리 매장이 어떤 곳인데 당장 이거 놓지 못해. 조사관이 박말순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영업 정지 공고문 붙였으니까 오늘부터 장사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박말순 씨는 나중에 조사실에서 뵙죠. 비슷한 시각 중견 기업을 운영하던 박말순의 남편 이정수의 사무실에서도 날 선 고성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정수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이정수가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외쳤습니다. 지점장님, 갑자기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니요. 어제까지만 해도 연장해준다고 하셨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은행 지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본사 지침입니다. 이정수 사장님 내 담보 가치가 이제 바닥이라 더는 기다려줄 수가 없네요. 오늘 오후까지 입금 안 되면 바로 부도 처리됩니다. 이정수가 전화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게 분명해.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딸 수진이 마스카라가 번진 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울먹였습니다. 수진이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쓸어버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회사에서 잘렸어. 횡령 누명까지 씌워서 보안 요원들이 나를 끌어냈단 말이야. 이정수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무슨 횡령을 했다고 그래? 수진이 얼굴을 감싸쥐고 통곡하며 외쳤습니다. 몰라. 사내 게시판에 내가 명품 가방 사려고 회사 돈 빼돌렸다는 글이 쫙 퍼졌어.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서 수군거리는데 죽고 싶었어. 박말순이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우리 매장 망했어. 국세청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고. 이정수가 박말순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대체 상견례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노인네 진짜 평범한 노인 맞느냐고. 박말순이 이정수의 손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깟 지하철 타는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 이건 그냥 재수가 없는 거야. 이정수가 벽을 주먹으로 치며 외쳤습니다.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한꺼번에 터질 수가 없어. 은행, 국세청, 수진이 회사까지 동시에 움직이는 건 거대 권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박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연결할 수 없다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죠. 박말순이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나쁜 놈, 감히 내 전화를 피해?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그때 박말순의 휴대전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모님 한 명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박말순은 급하게 문자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말순이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보이지 않는 괴물을 건드렸으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이정수가 박말순의 휴대전화를 빼서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누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 박말순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의원 부인이야.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런 문자만 보내다니.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을 맞이한 것은 현관문부터 거실까지 가득 붙은 빨간 압류 딱지였습니다. 박말순은 자신이 아끼던 명품 가방과 모피 코트에 붙은 딱지를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말순이 바닥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집행관들이 박말순을 밀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업무 방해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물러나세요. 이 집도 이미 경매로 넘어갔으니까 내일까지 비우셔야 합니다. 수진이 텅 빈 거실 바닥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나 이제 명품 가방도 없고 차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이정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녀석이 비워둔 지하방이 하나 있단다. 일단 거기라도 가야지 어쩌겠니? 박말순이 이정수의 멱살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지하방이라니. 내가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아? 죽어도 못 가. 이정수가 박말순의 손을 힘없이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길거리에서 잘 거야? 당신 그 잘난 입방정 때문에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박말수는 남편의 호통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세 사람은 커다란 짐가방 몇 개만을 든 채 쫓겨나듯 집을 나왔죠. 습기가 가득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변두리의 어느 지하방 앞이었습니다. 박말수는 차마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입구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박말순이 코를 막고 뒷걸음질치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 그 노인네한테 나던 지하철 냄새랑 똑같아. 소름 끼쳐 정말. 이정수가 짐 가방을 안으로 집어던지며 대답했습니다. 그 냄새가 싫으면 여기서 나가. 지금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수지는 구석에 놓인 낡은 침대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말수는 어두컴컴한 천장을 보며 상견례 날 자신이 찬물을 뿌렸던 강대호의 눈빛을 떠올렸죠. 이제야 박말수는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방의 축축한 공기는 박말순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벽지 구석마다 피어오른 곰팡이는 마치 박말순의 처지를 비웃는 것 같았죠. 박말순은 낡은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앉아 연신 부채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박말순이 먼지가 날리는 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곳이야? 여보, 당신 친구라는 작자는 어떻게 이런 곳을 빌려줄 수가 있어? 이정수가 구석에서 빈 소주병을 발로 차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당장 내일 길거리로 안 나앉은 게 다행인 줄 알아. 그때 낡은 철문 너머로 정중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말순이 깜짝 놀라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문을 열었죠. 문 밖에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 제이슨이 서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말순 사장님 되시죠? 대한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투자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도움을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박말순이 눈을 크게 뜨며 제이슨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투자사라고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요? 어머, 어서 들어오세요. 제이슨이 낡은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의 편집숍 지분과 남편분 회사의 남은 자산을 저희가 매입하겠습니다. 대신 회생 자금으로 수십억 원을 즉시 입금해 드리죠.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정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이슨을 보며 물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다고 이런 제안을 합니까? 당신들 목적이 뭐야? 제이슨이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대한그룹이 점 찍은 매물을 가로채는 게 목적입니다. 박 사장님은 그저 저희에게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장만 찍으시죠. 박말수는 제이슨이 내민 계약서의 내용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박말수는 다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인장을 찍었습니다. 박말순이 제이슨의 손을 꼭 잡으며 외쳤습니다. 고마워요, 제이슨 씨. 역시 하늘은 내 편이라니까. 여보, 이제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같은 시각 딸 수지는 대한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우가 대한그룹 후계자라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온몸을 떨며 입구를 지켰죠. 그때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건물 앞으로 들어섰고 수많은 직원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차에서 내리는 민우를 발견하고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민우 씨, 민우 씨, 나 여기 있어. 나 수진이야. 강민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단 1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는 비서진에 둘러싸인 채 빠른 걸음으로 로비를 향해 걸어갔죠. 보안 요원들이 수진의 앞을 막아서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외부인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수진이 보안 요원의 팔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나 여기 실장님 약혼자야. 민우 씨, 나 좀 봐. 내가 잘못했어. 강민우가 로비 중앙에서 멈춰서서 차갑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민우가 비서실장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저 여자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처리하세요. 불쾌하군요. 보안 요원들이 수진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수진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멀어지는 강민우의 뒷모습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수진이 바닥을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우 씨가 저런 사람일 리 없단 말이야. 수진은 엉망이 된 모습으로 지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하방의 분위기는 아까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변해 있었죠. 박말순이 휴대전화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입금이 안 됐어. 제이슨 씨가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없어졌대.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정수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대답했습니다. 사기야. 그놈들이 우리 남은 지분까지 다 뺏어간 거라고. 이제 우리는 진짜 알거지야. 그때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뉴스의 화면에는 대한그룹 창립 기념식 현장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박말수는 화면 속에 등장한 한 노인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말순이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어? 저 노인네, 지하철 타고 온 그 거지 노인네 맞잖아. 뉴스 앵커가 정중한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이어갔습니다. 대한그룹 강대호 회장이 오랜 은둔 생활을 끝내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강 회장은 오늘 취임사에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속의 강대호는 상견례 날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강대호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양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으로 단상에 서 있었죠. 강대호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짧게 덧붙였습니다. 강대호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박말수는 텔레비전 앞에 주저앉아 온몸을 사들사들 떨었습니다. 자신이 찬물을 뿌리고 돈 뭉치를 던졌던 노인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이정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짐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정수가 문을 세게 닫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을 다 죽였어. 나 이제 당신이랑 못 살아. 다 끝이야. 박말수는 남편이 떠난 어두운 방에서 혼자 남겨졌습니다. 수지는 구석에서 넋이 나간 듯 웃으며 민우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박말순의 눈앞에는 상견례 날 강대호가 남겼던 경고의 눈빛이 환상처럼 떠올랐습니다. 박말순이 가슴을 쥐어짜며 대답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지만 박말순의 비명은 눅눅한 지하방의 벽에 막혀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대한그룹의 거대한 그림자가 박말순의 가족을 완전히 삼키려 하고 있었죠. 이제 박말순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추락과 뼈아픈 후회뿐이었습니다. 박말순은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열차 소리가 마치 박말순을 조롱하는 비웃음 소리처럼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진정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이튿날 새벽 서울 도심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박말순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노숙인 급식소 근처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며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박말순을 발견한 것은 봉사활동 조끼를 입은 젊은 여성 혜주였습니다. 혜주는 박말순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주가 박말순의 얼굴에 묻은 흙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좀 드세요?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신가요? 박말순이 간신히 눈을 뜨고 혜주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배가 너무 고파서 눈앞이 캄캄해졌어. 혜주가 가방에서 따뜻한 두유 한 병을 꺼내 박말순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좀 드세요. 몸이 너무 차가워요. 잠시 저기 벤치에 앉아서 쉬시는 게 좋겠어요. 사실 혜주는 과거 박말순의 편집숍에서 일하다가 박말순의 말도 안 되는 갑질로 억울하게 해고당했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강대호 회장의 지시를 받고 박말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상태였죠. 박말순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혜주가 과거 자신이 짓밟았던 직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말순이 두유를 허겁지겁 마시고는 혜주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세상에 아직 이런 착한 사람이 있네.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혜주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박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돕고 사는 거죠. 저기 제 가방에 남은 샌드위치도 있으니까 가져가서 드세요. 혜주가 잠시 가방을 열고 음식을 찾는 사이 박말순의 눈에 반짝이는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대한그룹 창립 기념 파티의 VIP 초청장이었습니다. 박말순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혜주가 고개를 돌린 틈을 타 초청장을 몰래 훔쳐 자신의 품속에 숨겼습니다. 박말순이 혜주의 눈을 피하며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 나 이제 가봐야겠어. 정말 고마워. 혜주가 멀어지는 박말순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말순 사장님, 당신의 그 버릇은 여전하시네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건 말이에요. 한편 강민우는 신분을 숨긴 채 혜주와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혜주가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며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을 듣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강민우가 혜주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강민우가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아 혜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혜주 씨는 힘들지 않으세요? 이 더운 날씨에 상인분들 한 분 한 분 다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혜주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차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민우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민우가 혜주의 밝은 미소를 보며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돈과 성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혜주 씨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놓치고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시각 정신을 못 차린 수지는 혜주를 납치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혜주가 민우의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라이벌 그룹 서태웅 전무의 사주를 받은 사내들과 접촉했죠. 수진이 어두운 골목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사내들에게 돈 뭉치를 건네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혜주의 사진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야. 당장 어디론가 치워버려. 민우 씨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란 말이야. 사내 중 한 명이 사진을 주워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수진의 계획은 이미 강대호 회장의 경호팀에 의해 모두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혜주를 덮치려던 순간
잠복해 있던 경호원들이 수진과 사내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강대호 회장이 보낸 의료진이 수진의 팔을 붙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료진이 수진의 눈을 살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진 씨 심각한 망상, 장애와 폭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보호 격리가 필요합니다. 당장 이송하십시오. 수진이 구급차로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한그룹 며느리 될 사람이야. 민우 씨 살려줘. 수진은 그렇게 세상과 격리된 채 정신병원의 차가운 침대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박말수는 딸의 소식도 모른 채 훔친 초청장을 들고 파티장에 청소부로 잠입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박말수는 호텔 지하 복도에서 낡은 청소복을 훔쳐 입고는 연회장 안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박말순이 청소용 카트 뒤에 몸을 숨기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회장 멱살이라도 잡고 빌어야 해. 내 딸 인생 이렇게 망칠 수는 없어. 박말수는 연회장 구석 창고에서 강대호 회장의 개인 서재로 연결되는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박말수는 강대호 회장이 오랫동안 후원해온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장학재단 명부를 보게 되었죠. 명부 안에는 자신이 과거에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명부를 손으로 훑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 사람들이 다 그 노인네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도 안 돼.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며 화려한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가 턱시도를 차려입고 혜주의 손을 잡은 채 당당하게 입장하는 모습이 보였죠. 청소복을 입은 채 구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말순은 극심한 박탈감에 가슴을 쳤습니다. 박말순이 먼지 묻은 손으로 가슴을 쥐어짜며 대답했습니다. 저 자리는 원래 우리 수진이 자리였는데 저 계집애가 왜 민우 옆에 있는 거야? 혜주는 강민우의 곁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혜주의 귀에 대고 다정하게 속삭이는 모습을 보며 박말순은 이를 갈았습니다. 운명의 시간은 흘러가고 박말순의 복수심은 이제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의 오케스트라 선율이 박말순의 귓가에는 장송곡처럼 들려왔죠. 박말순은 품속에 숨겨둔 가짜 서류 가방을 고쳐 잡으며 무대를 향해 천천히 발을 뗐습니다. 서울 도심의 최고급 호텔 대연회장은 수백 개의 황금빛 샹들리에가 내뿜는 불빛으로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인 이곳은 우아한 오케스트라 선율과 은은한 향수 냄새가 가득했죠. 연회장 한가운데 마련된 높은 무대 위로 강민우가 턱시도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등장했습니다. 강민우는 옆에 선 혜주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약혼자이자 대한그룹의 새로운 이사로 선임된 혜주 씨입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가운데 연회장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던 박말수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박말수는 먼지가 잔뜩 묻은 청소복 소매로 입술을 깨물며 무대 위를 노려보았죠. 박말수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며 미친 듯이 무대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박말순이 청소용 카트를 밀쳐버리며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안 돼. 저 자리는 원래 우리 수진이 자리야. 저 계집애는 사기꾼이라고요. 갑작스러운 소동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말순에게 쏠렸습니다. 박말순은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며 무대 위로 올라가 품에 있던 서류들을 공중에 뿌렸습니다.
종이들이 나비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정작 당황한 것은 박말순이었습니다. 박말순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확인하며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 서류가 여기 있는 거야? 기밀 서류는 어디 가고? 박말순이 뿌린 종이에는 기밀 대신 박말순이 그동안 직원들에게 퍼부었던 욕설 녹취록과 횡령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오더니 상견례 날 박말순이 강대호에게 찬물을 뿌리는 영상이 재생되었죠. 강대호 회장이 무대 뒤편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박말순 앞에 섰습니다. 강대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온 노인네에게 찬물을 뿌리던 그 기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박말순 씨,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던 당신의 대답을 듣고 싶군요. 박말순이 강대호의 발끝을 붙잡으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수진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강대호는 비서실장이 건네준 검은 가방을 열어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박말순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지폐들이 박말순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쏟아지며 바닥을 뒹굴었죠. 강대호가 흩어진 지폐를 구두 끝으로 툭 치며 말했습니다. 강대호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상견례 날 던진 그 돈, 이제 이자로 쳐서 돌려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이니 마음껏 가져가시죠.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박말순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박말순의 얼굴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고 어떤 이는 침을 뱉는 신용까지 했죠. 혜주가 박말순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와 허리를 숙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혜주가 박말순의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기억나세요? 당신이 냄새난다며 때리고 쫓아냈던 막내 직원이 바로 저예요. 당신이 버린 그 낡은 옷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박말순이 혜주의 얼굴을 보며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가 그때 그 혜주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연회장 정문이 벌컥 열리며 수갑을 찬 이정수와 수진이 경찰들에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엉망이 된 드레스를 입고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박말순을 바라보았죠. 경찰들이 박말순의 양팔을 붙잡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형사가 박말순의 귀에 대고 외쳤습니다. 박말순 씨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남편과 딸도 함께 가시죠. 박말순은 끌려나가는 순간에도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주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강민우는 혜주를 품에 안으며 그 추악한 광경을 차가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죠. 강대호 회장이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대호가 단호하고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하철 요금보다 못한 인성을 가진 자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말입니다. 파티를 계속하시죠. 박말순의 비명은 닫히는 연회장 문틈으로 사라졌고 오케스트라는 다시 경쾌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은 이제 오직 강민우와 혜주만을 비추고 있었죠. 박말순이 흘린 눈물은 바닥에 뿌려진 지폐들 사이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말라갔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안의 사람들은 금세 박말순이라는 존재를 잊고 다시 웃으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박말순이 그토록 원했던 상류사회는 그녀를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밀어냈죠. 혜주가 강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민우가 혜주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다시는 혜주 씨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혜주가 강민우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이제야 정말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회장 밖은 어느새 어둠이 깊게 깔려 있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대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안은 정의가 실현된 뒤의 온기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죠. 강대호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보며 상견례 날의 모욕을 비로소 가슴속에서 지워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박말순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고 진실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 일주일 뒤 차가운 철창 안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박말순은 다른 재소자들의 모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뇌혈관이 터지며 쓰레기처럼 바닥으로 쓰러졌죠. 박말순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식물인간 상태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박말순의 남편 이정수가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아, 눈 좀 떠봐. 이게 무슨 일이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대로 누워만 있어. 딸 수지는 엄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유흥업소의 좁은 방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짙은 화장을 고치며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왜 쓰러져서 내 발목을 잡아? 나 정말 이렇게는 못 살아. 그때 수진의 앞에 대한그룹의 숙적인 서태웅 전무가 은밀하게 나타났습니다. 서태웅은 수진에게 거액의 수표 뭉치를 내밀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죠. 서태웅이 수표를 수진의 가슴팍에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인생을 역전하고 싶지 않나? 강민우 그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카드만 하나 만들어주면 돼. 수진이 수표를 꽉 쥐며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하면 되죠? 그 인간들만 죽일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대한그룹 강민우 실장의 횡령 의혹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강민우가 약혼자 혜주에게 명품 선물을 하기 위해 회사의 공금을 빼돌렸다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였죠. 대한그룹 본사 앞은 분노한 시민들과 유튜버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이 확성기를 들고 크게 외쳤습니다. 도덕적인 척하더니 뒤로는 호박씨 까는 강민우는 사퇴하라. 혜주라는 여자는 당장 물러나라. 강민우는 집무실에서 혜주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혜주 씨, 겁내지 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니까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혜주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민우 씨. 나 때문에 민우 씨와 회사가 망가지는 걸 더는 못 보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민우 씨가 다치는 건 싫어요. 상황은 혜주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서태웅의 사주를 받은 이사들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민우의 해임과 혜주의 퇴출을 강력하게 요구했죠. 이 소식을 들은 강대호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대호 회장이 비서실장의 팔을 붙잡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서태웅, 그놈이 결국 일을 내는구나. 민우를 지켜야 한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강대호 회장은 차가운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강대호 회장은 응급수술실로 실려 들어갔죠. 그 시각 수지는 서태웅의 보호 아래 수많은 기자 앞에 서서 가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가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우 실장에게 철저히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저를 버리고 선택한 혜주라는 여자도 사실은 공범이에요. 저는 그저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터뜨리며 수진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죠. 강민우가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여자 임마가.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혜주는 이미 민우의 곁에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혜주가 남긴 짧은 편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혜주는 자신이 떠나야 민우가 산다는 생각에 짐도 챙기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강민우가 편지를 찢으며 혜주의 이름을 목 놓아 외쳤습니다. 혜주 씨, 어디 갔어? 나를 혼자 두고 어디로 간 거야? 서태웅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대한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며 적대적 M&A를 선포했습니다. 서태웅이 강민우의 집무실로 당당하게 걸어들어와 책상 위에 사퇴 권고안을 던졌죠. 서태웅이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깊숙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 실장, 이제 그만 내려오지? 아버지는 사경을 헤매고 A는 도망갔고 주주들은 자네를 버렸어. 이게 자네의 현실이야. 강민우가 서태웅의 멱살을 잡으며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뜻대로는 안 될 거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세운 회사인데 당신 같은 인간에게 넘길 줄 알아. 서태웅이 민우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거야. 내일 주주총회에서 자네의 비참한 종말을 지켜봐 주지. 강민우는 사방이 막힌 어두운 방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아버지와 행방불명된 혜주,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는 세상의 목소리들. 박말순 일가가 뿌린 악의 씨앗이 서태웅이라는 괴물을 만나 대한그룹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죠. 창밖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건물의 유리창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무릎을 꿇고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시련이 지나가기만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서태웅의 최후 통첩 시계는 멈추지 않고 주주총회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놓인 처참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서태웅 전무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서태웅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마이크를 잡았죠. 단상 아래 앉은 주주들은 술렁거리며 강민우를 비난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태웅이 단상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덕적 해이로 얼룩진 강민우 실장을 해임하고 대한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 아닙니까? 강민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태웅을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서 전무님,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진실은 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말하는 법이죠. 서태웅이 비웃음을 흘리며 서류를 공중에 흔들고 외쳤습니다. 증거? 자니가 혜주라는 여자와 공금을 빼돌린 장부가 여기 있는데 무슨 증거를 더 찾겠다는 건가? 그때 주주총회장 뒷문이 거세게 열리며 혜주가 등장했습니다. 혜주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한 손에는 커다란 서류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있었죠. 혜주의 등장에 주주들은 일제히 고개를 돌려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주가 단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그 장부의 원본은 여기 있습니다. 서태웅 전무님이
제게 입막음용으로 제시했던 가짜 장부와 진짜 거래 내역이 담긴 파일입니다. 서태웅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삿대질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여자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보안 요원들, 당장 이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 혜주가 태블릿의 화면을 대형 스크린으로 전송하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끌어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서태웅 전무님입니다. 제가 잠적했던 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전무님의 금고에서 이 자료들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 회장님의 지시로 진행된 일입니다. 화면에는 서태웅이 수진과 은밀하게 만나 강민우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모의하는 영상과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주주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서태웅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죠. 단상 옆 대기실에서 휠체어를 탄 강대호 회장이 비서진의 도움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대호는 아직 안색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호랑이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대호가 서태웅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 전무, 내 아들이 자네 같은 얕은 수에 넘어갈 만큼 나약하게 키우지 않았네. 자니가 내 차를 들이받으라고 사주한 그 운전사도 이미 자백을 끝냈지. 서태웅이 뒷걸음질을 치며 땀을 닦고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회사를 위해서 누군가 저를 모함한 겁니다. 주주총회장 안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태웅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서태웅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태웅 씨, 살인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시각 주주총회장 밖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수진 역시 형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수진은 짙은 화장이 눈물에 번진 채 바닥을 긁으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서 전무가 다 시킨 일이라고요. 제발 나 좀 살려줘요. 형사가 수진을 거칠게 일으켜 세우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거짓 증언과 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감옥에서 천천히 배우시죠. 이수진 씨 가십시다. 병실에서 간신히 의식을 회복한 박말수는 텔레비전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서 딸 수진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모습과 서태웅의 몰락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박말순이 입가에 침을 흘리며 손가락을 떨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안 돼. 우리 돈, 내 돈들 다 어디 갔어. 강 회장, 이 나쁜 노인네가 우리를 다 죽이네. 박말순은 극심한 충격에 눈을 뒤집으며 다시 한번 몸을 뒤틀었습니다. 모니터에 심박수가 요란하게 울리며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박말순의 동공은 이미 풀려 있었죠. 박말순은 이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식물인간의 어둠 속으로 다시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주주총회장 강민우는 혜주의 손을 잡고 주주들 앞에 섰습니다. 강민우가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그룹은 더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경영, 그것이 저와 제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주주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고 서태웅을 따르던 이사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대호 회장은 아들과 혜주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죠. 강대호가 민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민우야. 그리고 혜주 양, 정말 고맙네.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야. 혜주가 눈물을 닦으며
강대호를 향해 허리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정의가 승리할 수 있어서 제가 더 기쁩니다. 이제 민우 씨와 함께 바른 길만 걷겠습니다. 주주총 회장의 창밖으로는 짙은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우와 혜주는 서로를 마주보며 시련 끝에 얻은 승리의 기쁨을 조용히 나누었죠. 악인들은 각자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차가운 감옥으로 향했고 대한그룹에는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혜주의 손을 더 꽉 쥐며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를 방해할 건 없어요. 혜주 씨, 우리 행복해집시다. 혜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네, 민우 씨. 우리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대한그룹의 거대한 정문이 다시 열리고 수많은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말순 일가가 남긴 도끼는 사라지고 진실의 온기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하고 깊은 뿌리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요양원 정원에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은 휠체어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정문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박말순은 무릎 위에 놓인 낡은 명품 잡지를 손으로 연신 쓰다듬으며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박말순이 지나가는 간호사의 소매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사위 아직 안 왔어요? 대한그룹 회장이 내 사위인데 오늘 롤스로이스 타고 데리러 온다고 했거든요. 간호사가 박말순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손님이 없으세요. 이제 들어가서 따뜻한 죽 드실 시간이에요. 박말순이 잡지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 마. 내 사위가 얼마나 부자인데 나를 이런 곳에 둬. 지하철 타는 거지 노인네들이나 오는 곳에 내가 왜 있어야 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 이정수가 흙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정수는 시골 마을에서 품을 팔아번 돈으로 박말순의 병원비를 대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죠. 이정수가 박말순의 입가에 묻은 침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정수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박말순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말순아, 이제 그만해라. 그놈의 사위 소리 지겹지도 않으냐? 내가 왔으니까 나랑 같이 밥 먹자. 박말순이 이정수를 밀쳐내며 눈을 부라리고 대답했습니다. 누구야? 당신 같은 냄새 나는 농사꾼은 몰라. 우리 사위 오면 당신 당장 감옥 갈 줄 알아. 이정수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박말순의 휠체어를 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시각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수지는 땀을 흘리며 가구 공장에서 사포질을 하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귀를 막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그 소리 좀 안 나게 해줘. 제발 그 소리 좀 멈춰달란 말이야. 교도관이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일으키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수진, 또 시작이야? 정신 차리고 일 안 해? 다른 재소자들 방해하지 말고 당장 일어나.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사포를 잡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지하철 소리는 이제 가장 끔찍한 형벌이자 공포의 상징이 되어 있었죠. 한편 대한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강대호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다시 지하철 2호선에 올랐습니다. 강대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을 보며 옆자리에 앉은 청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강대호가 가방에서 사과 한 알을 꺼내 청년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학생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네. 이거 하나 먹고 힘내게.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 안 돼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다 열리는 법이라네. 청년이 수줍게 사과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힘들었는데 큰 위로가 되네요. 강대호는 시청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한 여성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람들에게 전담지를 돌리고 있었죠. 출소 후 갈 곳이 없어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 강대호의 앞길을 막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단지 하나만 받아주세요. 이거 다 돌려야 집에 갈 수 있어요. 강대호는 수진을 단번에 알아보았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눈앞에 노인이 자신의 집안을 무너뜨린 대한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전단지만 내밀었죠. 강대호가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꺼내 수진의 거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강대호가 인자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날이 많이 춥구먼. 따뜻한 거 마시고 천천히 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걸세. 수진이 캔커피의 온기에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복 받으실 거예요. 강대호는 멀어지는 수진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나. 죗값은 충분히 치렀으니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거라. 그 시각 강민우와 혜주는 화려한 호텔 대신 자신들이 후원하는 보육원 마당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드레스 대신 수수한 흰색 원피스를 입은 혜주가 강민우의 손을 잡고 수줍게 웃었죠. 아이들의 축하 노래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강민우가 혜주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혜주 씨,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짜 부자가 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혜주가 강민우의 허리를 꼭 껴안으며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민우 씨.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소중한 인연들을 지키며 살아요. 우리 법률 상담소도 더 열심히 운영해서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만들어요. 강대호가 보육원 정문에 들어서며 두 사람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강대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깊은 미소가 서려 있었죠. 강대호는 아들 내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평생 일군 대한그룹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강대호가 아들과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웅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하철 타고 온 사돈을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없단다. 너희가 뿌린 선의의 씨앗이 이 아이들에게서 다시 피어날 테니 그것보다 큰 유산이 어디 있겠느냐. 해질녘 강대호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열차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한강 위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죠. 강대호는 덜컹거리는 열차의 진동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강대호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구나.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에 있다는 걸 이제는 세상도 조금은 알아주겠지. 지하철은 수많은 사람의 꿈과 희망을 싣고 다음 역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추락하고 진실한 자들은 웃음을 찾는 정의로운 세상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대호의 소박한 양복 주머니 안에는 여전히 낡은 지하철 정기권 한 장이 소중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을 만나는 마법의 티켓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매기며
오만하게 굴던 박여사 일가의 몰락,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돈과 권력으로 남을 짓밟을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이 정작 자신들이 가장 경멸했던 지하철 냄새. 나는 낮은 곳으로 추락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와 겸손한 마음의 깊이에서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강 회장님이 보여준 신사적이면서도 매서운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겉모습에 속아 진정한 보석 같은 사람을 놓치고 있는 분들이 없으신지도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저녁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